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섹션 돌아보다의 GV 진행을 맡은 시네마디 김민혜, 김미경입니다. 신지한 감독님, 이민석 감독님, 제이박 감독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좋은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에 함께해 주신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감독님들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관객분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게요. GV를 진행하는 동안 언제든지 채팅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신에 감독님께 전달해드리니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무중력 영화제에 초청되신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간단한 소개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옆에 계신 신지한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뱃사공 영화 연출한 신지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무중력 영화제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민석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갤럭시 아이즈로 무중력 영화제 때 함께 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제이박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영화제가 진짜 이번에 가장 친절하고요. 막 이벤트도 너무 많고 이렇게 막 칭찬 어필. 근데 진짜로 너무 청년들이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열정적이고 너무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중력 영화제에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 감독님께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릴 건데요. 이번 제4회 무중력 영화제 키워드가 공간이잖아요. 새 영화 모두 인상적인 공간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과 그 공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신지한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뱃사공에 나오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일단 영화 외적으로, 영화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공간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간은 일단은 저는 마음속의 공간으로 설정을 했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마음속에 죽고자 하는 마음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면 아무리 죽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더라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 마음을 어떻게든 키워줄 수만 있다면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런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민석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애타게 찾던 그대는 회상 장면 말고는 모든 영화적 공간이 공원인데요. 공원에서 1년 전에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인물들이 있어서 계속 기억해야 될 공간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원이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자는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의 빈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런 경험을 하는데, 세상을 떠난 사람의 빈 공간, 그리고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부모가 있는데, 그게 네모가 참 중요해요. 깨진 글씨체. 그래서 빈 공간의 네모가 중요한데, 한 심사위원이 진짜 잘 한 문장으로 썼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잘 표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쩔 때는 무수히 많은 말보다 빈 공간이 더 많은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독님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영화 속 공간의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뱃사공 마음속이 죽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없다의 신지한 감독님과 먼저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네마디 미경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지한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있잖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는 뱃사공, 마음속이 죽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없다. 이 제목 자체부터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어요. 네, 제목이 독특한데 혹시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제목 같은 경우에 이제 신화 같은 걸 보면 이제 동양이든 서양이든 보통 죽음에 이제 저승을 걷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일단은 황천이라는 이제 인물의 역할이 이제 뱃사공 카론을 좀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 있는 뱃사공 카론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주지 않으면 저승으로 망자를 실어다 주지 않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저승으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컨셉으로 차용을 해서 이제 먼저 다른 인물들에게 이제 돈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또 아직 죽지 않은 그냥 죽으려고 결심만 한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 보내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컨셉으로 차용을 했고 또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공간을 그 저승의 강 문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네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 때문에 일단 뱃사공이라는 제목을 짓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 정말 그 제목 자체가 영화를 잘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재 자체가 죽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커다란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한다. 이런 소재예요. 이런 소재도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었는데요. 이러한 소재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당시에 제가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드라마 퀸스 갬빗에 좀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번 영화에 그 체스라는 소재를 좀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체스에서 출발을 해서 네, 그 게임을 이제 하게 된다는 소재를 생각을 했고요. 또 그래서 또 생각이 된 다른 게임들 중에 스피드 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유형의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웃으면서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다 웃음이 없는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도 웃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과 좀 웃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임을 넣게 되었고 또 그런 게임들이 다 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게임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일상적인 소재들에서 이제 일상적인 부분들 그런 행복들에서 이제 다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찾고자 하는 게 이제 이야기 주제이기 때문에 또 좀 그나마 대중적이고 좀 평범한 게임인 루미큐브도 같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감독님의 시선과 해석이 결국 좋은 영화의 밑거름이 되어준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한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영화에서 이제 오프닝은 흔히들 이제 관객들을 사로잡는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제 뱃사공의 오프닝은 1시간 일찍 온 다영에게 체스를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마무리에는 그런 다영이 체스를 이기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첫 장면의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4명 인물이 다 도착을 해서 시작하는 장면으로 하면 너무 인물도 많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난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설정을 했고 또 그렇다고 한 명씩 이제 캐릭터를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기에는 또 이야기가 루즈해지고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한 명을 먼저 좀 등장을 시켜서 좀 환기를 시키는 그런 설정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다영 캐릭터를 설정한 이유는 이제 그 캐릭터 설정이 약간 본인이 못난 사람이 아닌데 약간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좀 어쩔 수 없는 열등감에 치여서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에게도 일단 자기 잘하는 게 있고 재능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좀 삶의 의지를 되찾아주고자 하는 게 캐릭터의 설정이어서 다영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요? 네, 아니요. 네네네. 감독님 혹시 죽으시기 전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근데 그 대사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그냥 그 대사 하나만 봐도 너무 그때 저 뻥 터졌거든요. 차에서 보면서 왔을 때.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관객분들께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네, 다른 감독님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관객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을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영화 애타게 찾던 그대의 이민석 감독님께 시네마디 김민혜님께서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살해된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린다는 그 설정 자체가 매우 새롭고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이러한 설정을 어디서 영감 받으셨을까요? 또 그것을 목소리에 특별히 집중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 영화를 할 때 믹싱 작업 중에
어떤 다른 캐릭터의 목소리에 제 목소리를 잠깐 넣어본 적이 있어요, 테스트로. 네. 그 화면을 보고 제가 약간 소름 돋기도 하면서 또 한 사람이 말하는 느낌도 들면서 다양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 영화가 만들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희 관객 입장, 저희 입장에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영화를 보면서 혜원의 의상에도 눈길이 많이 갔어요. 토끼 탈을 쓴 인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초구에는 그 설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캐릭터와 그 로케이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원으로 원래 의도랑 다르게 변경이 됐고, 그러면은 그거를 좀 더 이 캐릭터가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걸어야 되잖아요. 네. 말을 걸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캐릭터 컨셉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토끼 탈로 설정을 했고요. 토끼로 한 이유는 그 일본 설화 중에 카치카치 야마라고 있는데 그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너구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토끼가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해주고 가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끝나면서 복수해준 건 고마운데 이제 그렇다고 죽은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게 씁쓸하게 끝나는 결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테마적으로 이 영화 맞닿아 있다 싶어서 또 토끼 탈로 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토끼딸이 되게 눈길을 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화의 엔딩 장면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준범을 살해한 후 혜원은 자수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변함을 깨닫고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요. 그때 혜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저희가 테마적으로 겹친다고 했던 그 딱딱산 까치까치 야마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일단 이 캐릭터가 그 범인을 이제 알고 난 이후에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의 목적은 어쨌든 자신의 남자친구를 이제 해한 거에 대한 복수가 일단 1차 목표였고, 그것이 없어지고 난 이후 이제 허망함이 더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도 보면서 질문을 봤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캐릭터가 자기의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적으로는 안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 처음 맞닥뜨리게 돼서 좀 놀라는 느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혜원의 그 소설에서 영감받은 내용이 그렇게 혜원의 얘기를, 감정을 듣고 나니까 정말 혜원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객 질문 남겨주시는 동안 마지막 영화 조지아의 제이박 감독님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시네마디 미경님이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이박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 조지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지아 영화의 내용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현실 속의 이야기를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원래 이 주제가, 이 소재가 사실은 뭐 한공주란 유명한 영화도 있고, 그런데 사실 몇 년 전에 뉴스를 봤는데, 갑자기 뉴스 보는데 뉴스에서 제3의 밀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2의 밀양 사건도 있었다는 건가? 이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처음에 밀양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다들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고 같이 진짜 막 정의를 위해 싸우자 이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속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특히 미투 이제 그 무브먼트도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특히 저는 똑같이 이 사건에 대해서보다는 흔히 아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게 경험한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그 이후에 이중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자주 다루지 않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 위에 더블 빅티미제이션이 일어나는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모까지, 가족들, 친구들까지가 얼마나 이게 고통을 받는지를 거기에 중점을 둬서 좀 참신하게 재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밀양 사건에 대해서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다양한 현실 속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 후반부쯤에 이제 교실의 벽과 진아의 방 안에 있는 그림이 정말 시선을 많이 끌었어요. 이제 학생이 눈을 가리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선이 끌었으면 그 그림 안에도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 거의 그 한국말로 하면 다이카tom이 양면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영화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두 명 상반된 두 명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주인공 또 막 디자인을 정말로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계속 제조사 이렇게 권하는데도 알고 보니까 이미 합의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스토리들이 다 있는 것처럼 하고 싶었어요. 특히 진아 캐릭터도 이게 숨겨진 왜 미국에 안 갔을까? 유학할 수 있는 기회도 돈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이게 자기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닌 것일까? 어느 정도 추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스터리를 넣기 위해서 이런 숨은 소품들을 넣었는데 그 그림의 경우는 또 그 이중적인 뜻을 넣고 싶었어요. 진아 방에서는 저금통을 아빠가 들을 때 뒤에서 다들 이러고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 느낌이 들기 원했어요. 좀 약간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아가 그린 그림이고, 그런데 이제 교실에서는 이제는 이게 뭔가 playful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게 장난스럽지가 않고 이제는 심각해요. 이게 뭐냐면 거기서는 뜻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목격했는데도 모른 척하는 친구들, 이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진아를 외면하는 친구들, 안 본 척 하려고 하는 애들, 그것을 강조해서 이게 한 그림을 갖고 두 가지 뜻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하려고 했어요. 네, 생각보다 그림 안에 정말 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인물이 있었어요. 이제 엔딩 크레딧을 보다 보면 영화 속 인물들 중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딱 3명만 나와요. 이진아, 김나라, 김준호.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그 캐릭터가 영화에 그만큼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특히 영화를 보다 보면 저 김나라라는 인물이 대체 어떤 인물일까 계속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화 속에서 김나라라는 인물은 어떤 캐릭터로 그려져 있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저 글을 쓰면 항상 3의 법칙을 믿거든요. 항상 1, 2, 3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름도 3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도 3의 배수고. 근데 이런 건 좀 강박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3의 법칙이니까 홀수가 예쁘잖아요. 4보다 3이 더 예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름이 진짜 중요한 영화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해자들이 누군지를 알고 싶잖아요. 정체를 알고 싶은데 그 이름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름들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웬만한 캐릭터들의 이름들을 싹 뺐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이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또 그 새 인물이 있는데 김나라의 경우는 이제 이름들도 또 다 그 뜻을 넣으려고 노력했는데, 김나라의 경우는 이게 보면 그 이진아라는 캐릭터의 딸의 베스트 프렌드 느낌이었는데, 제도 친한 친구 느낌인데 사실 방관자,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교실에서 어떤 면에서 방관자고 공범자 인데 이름을 갖다가 김나라라고 해서 가장 흔한 성은 김이고 그리고 나라, 이게 한국의 사회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혼자서 글 쓰면서 이게 이 나라의 상태가 아닐까. 아까 얘기했듯이 밀양 사건이 3번이나 일어났는데 저 4번째 일어난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김나라를 약간 한국 사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계속 궁금했던 점인데 이제야 풀린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마지막에 진아의 실내와 냄새를 맡으면서 진아의 흔적을 느끼는 부분과 진아 이제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데 진아가 그 품속으로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는 장면이 정말 긴 여운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 만큼 그 실내화라는 소재가 갖는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실내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전 귀신 영화 속에서는 시네마 속에서는 귀신 법칙이 이 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풀어내야지 이게 귀신이 계속 존재한 상태에서 영화 끝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초안이 아니라 대본을 지금 보면 대본에 오타가 나오잖아요. 첫 장면에서요. 그 오타도 잘 읽어보면 내 신발 내놔예요. 내 신발 내놔 이렇게 썼는데 근데 그렇게 영화에서는 딴 오타인데 그러니까 실내화를 받으면서 이제 한이 이제는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왜 실내화를 선택했냐면 이 한 딸이 걸어온 길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뭘 경험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실내화는 부모보다는 관중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관중이 이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화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진아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물론 어떤 거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끝나지만 걸어온 그 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더러운 실내화 뭘 느꼈을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실내화를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귀신인데 그 실내화를 신는 순간 이제는 나 귀신이구나 이렇게 딱 순간 있잖아요. 한번 마치 시간이 멈춰진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귀신이다 알고 바로 느끼는 것은 엄마에 대한 사랑이니까 엄마한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네. 진짜 실내화를 통해서 정말 진아의 그런 삶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또 부모님의 감정까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소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이후로는 관객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우님. 네, 레이니 심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뱃사공 자살 희망자가 각자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까 대답해주실 때 다영은 또 우울증 환자고 또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3명의 인물도 희망하는 바를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상징을 뭔가 특별히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캐릭터를 각자 이제 생각나는 인물에 맞춰서 잡았는데, 근데 뭐 다영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셨듯이 우울증이라는 키워드를 좀 강하게 가져왔고, 그리고 선경 같은 캐릭터는 일단은 그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슬픔과 이제 캐릭터 설정이 이제 어릴 때부터 가족을 잃었고, 그래서 그 영혼이 좀 없이 살아오다가 이제 드디어 좀 소중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마저 잃어버린 좀 그런 이제 소중한 사람 이런 슬픔에 대한 키워드를 많이 잡았고, 그리고 이제 제익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이유로 인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컨셉으로 일단 잡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상무 같은 캐릭터는 조금은 어떤 분들은 공감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삶에 약간 무념무상을 느껴서 약간 그 귀찮음이라는 좀 그 키워드를 좀 강하게 가져왔는데, 그래서 네, 그런 캐릭터들로 일단은 잡았고, 사실 캐릭터를 짤 때 어떤 인물 이제 그 인물이 중심이 돼서 캐릭터 스토리를 진행한다기보다 일단 스토리 큰 틀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약간 퍼즐을 맞추듯이 캐릭터 좀 짜놓은 설정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이제 인물이 왜 죽으려고 하는지랑 그 인물이 왜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떻게 이제 왜 다시 살려고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좀 짜맞추듯이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의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영화가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님 해주실까요? 네, 애타게 찾던 그대 이민석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혜원의 학과가 화공과로 설정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 영화는 2회차 관람객들이 보셨을 때 더 재밌게 보일 수 있도록 기획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설정부터 앞에 나오는 좀 이해 안 가는 행동, 이해 안 가는 대사들이 두 번째 봤을 때 좀 더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혹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연상되게 만들었는데 화공과도 약간 그런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반부에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이상한 음료수들, 딱 봐도 보라색이면은 포도주스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당근 주스가 들어있죠. 뭐 그런 설정인데 처음에 1회차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지나가셔도 된다라고 일단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고, 그 비슷한 이유에서 화공과도 이렇게 화공학과요라고 똑바로 얘기 안 하고 그냥 화공과요라고 그냥 슬쩍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좀 더 속이고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설정을 했고, 실제 사촌 누나가 화공과를 나왔어서 몇 가지 이제 질문 답변을 한 끝에 화공과로 설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저도 여러 번 봤었는데 보면 볼수록 더 재미있는 영화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 다음으로 조지아의 제이박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실화 바탕인데도 색감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사건의 비극성 때문에 일부러 아름답게 연출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 떨리는 목소리로 들리나요? 이게 누가 저 너무 떨려서 화이팅 해주고 있는데 저 안 떨려요, 하나도. 저 진짜 하나도 안 떨립니다. 저 좋습니다. 근데 한국말이 어눌해서 이렇게 떨리는 것처럼 크게 말해야 돼 그런가요? 네, 우선 이거 질문 안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우선 현실주의로 영화인데 사실 대본을 봤을 때는 스태프들이 다 봤을 때는 이창동 스타일로 찍지 않을까, 미술도 저예산으로 뭐 촬영도 핸드헬드로 다 찍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현실적이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찍으면 너무 슬픔이랑 그냥 분노만 갖고 끝나니까 형식주의라는 게 있어요. 형식주의적으로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카메라 뒤에 누군가의 존재가 느껴지게끔 하려고 찍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색감이라든지 촬영이나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했어요. 뭔가 이 세상에서는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종교인들도 있고 뭐 무교인들도 있지만 그냥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음악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그걸 상반되게 했어요. 그리고 색감은 사실 아름답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뜻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태극기를 기반으로 한 거라서 그렇게 색감이 나왔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유튜브 댓글 질문으로 거실 빨랫줄에 걸려 있는 색이 앞에 초반부와 후반부에 다르다고 말씀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방금 대답해주신 내용과 일관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감독님께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 음악이 영화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촬영 시작 6개월 전부터 음악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차피 이거 근데 감독들은 다 동의할 거예요. 음악이 정말 힘들어요. 그냥 딴 거는 뭐 편집 경험이 있고 영화과 학교 가면 편집도 배우고 촬영도 어느 정도 배우고 심지어는 연기도 어느 정도 배우는데 영화 음악은 오랫동안 안 배운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그냥 형용사만 던져요. 막 음악 감독 이런 느낌, 그리고 또 레퍼런스 주면 또 너무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안 좋은 버전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좀 이런 비판적인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한국에 있는 영화 산업에서 후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편집가님들도 뭐 장편이든 막 상업 영화든 편집가든 사운드 디자이너든 음악 감독님이 너무 페이가 적어요. 비교적으로요. 프로덕션 하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그래서 6개월 전부터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돈이니까 6개월 전부터 천천히 친한 동생이랑 작업하고 중간에 이제는 프로페셔널 한 명 넣어서
6개월 동안 미리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네. 네, 음악도 그렇고 영화 속에 나온 연출도 그렇고 정말 디테일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애타게 찾던 그대 이민석 감독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타게 찾던 그대 영화 자체가 러닝 타임이 10분이죠. 네, 그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만드는데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셨는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실 때 집중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시나리오 자체도 짧았고요. 처음에 이렇게 짧은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는 엄청 긴 영화들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100분 넘는 것도 만든 적이 있었고, 대학교 때 졸업 영화도 막 40분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딱 졸업 이후에 찍는 영화들부터는 러닝 타임을 조금씩 줄여갔어요. 왜냐하면은 만드는 건 어쨌든 단편이고, 단편이면 단편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장점을 좀 내볼까? 또 안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 줄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고, 촬영본도 가편집본이 한 13분, 14분 정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최대한 이제 줄이고, 그리고 오프닝 씬 같은 경우도 이 주인공이 정말 애타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대답을 듣고 이 과정들을 좀 길게 편집을 했었었는데, 이 부분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기마저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애초에 그런 짧게 가자는 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고, 단점은 이제 긴 걸 못 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그 다음 질문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백사공 신지한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에 담지 못한 제작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작 기간이랑 촬영 기간이 매우 타이트하고 짧았어서 되게 제한점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하루 만에 촬영을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이게 원래 제가 짰던 콘티에서 이제 변경되고 이제 줄어든 부분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그 스피드 퀴즈 장면에서 원래 제가 콘티랑 컷을 많이 나눠놨지만 이제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그 광각으로 이제 한 컷에 담아놓고 이제 배우님들을 이 직접 저희가 준비한 그냥 문제를 즉석으로 풀게 애드립으로 하게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장면들이 다 배우님들이 자기 캐릭터에 맞춰서 이제 애드립으로 이제 직접 문제를 풀었던 장면들이고, 그 장면을 이제 점프 컷으로 편집을 한 장면입니다. 문제를 푸는 장면이 저는 대본에 나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애드립으로 진행됐다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애타게 찾던 그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볼 때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내가 만들었는데도 이건 진짜 연출 잘했다 하시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모든 장면. 네, 그 딱 하나만 일단은 뽑자면은 뽑기 어려운데 가장 테이크 많이 간 장면을 뽑을게요. 왜냐면 제가 사실 테이크를 많이 가는 감독은 아닌데 그 장면만큼은 정말 많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롱테이크 장면이죠. 그게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에요. 첫 화면에서는, 첫 프레임에서는 투샷으로 걸리고, 그러면 그 컷에서는 뭔가 이 영화의 초반부처럼 좀 멜로인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다가 점점 이 해온 쪽의 얼굴로 다가가면은 이제 그 사람의 개인사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카메라가 한 바퀴 딱 돌면은 이제 선을 넘어가면서 반전과 이 설정들이, 비밀들이 풀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 1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끌어야 하는 배우님도 굉장히 난이도 있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때 갑자기 막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환경적으로도 어려웠고, 저도 약간 그 선택의 고민이죠. 이 테이크를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가다니 싶을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가장 공들였고, 또 그만큼 만족도 높은 씬입니다. 영화가 짧지만 그래도 그 영화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을 감독님께서 연출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님들께서 직접 뽑으신 댓글 질문을 직접 읽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이박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뽑는 거죠? 네네. 이거 질문 진짜, 이건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좋은 발견인데 조지아 질문 블락힘 블락 돼지저금통 안전모 제조사 네모 3개 폰트에 노란색들이 모두 의도하신 색인가요?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이게 아까 태극기를 기반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태극기랑 조지아기를 기반으로 뒀는데 조지아기랑 태극기랑 그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한국 태극기에서는 검정색이 있고 조지아는 노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상징할 때는 검정색으로 갖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할 때는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진화를 갖다가 한국에서 억압하는 것들, 뭐 경찰이나 가해자 부모님들 아니면 심지어는 교복들의 그 검정색을 섞었어요. 그런데 진화의 꿈, 진화랑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찾으셨는데, 그래서 편지 봤을 때도 준호의 편지도 노란색이고 돼지저금통도 노란색이고 심지어는 그 영어 회화책도 노란색이고, 그리고 항상 자기 딸의 생각을 두고 있는 부모의 그 헬멧도 마치 항상 우리는 진화만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노란색이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사물함도 보시면 노란색이에요. 그 진화의 사물함.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잘 찾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민석 감독님이 댓글에서 직접 뽑고 읽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뽑아야 되는 거죠? 여러 개가 있으신가요? 2시간 더 해요. 가장 좋은 질문 딱 하나만. 질문은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뽑긴 어려운데 뭔가 다른 설명을 하기 위한 질문으로 뽑을게요. 그래서 살인자 알아들어도 이게 탐정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래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살인을 위한 복선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남자를 죽이기 위해 안심시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답변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독백 장면에서 하는 말들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 온갖 그 애타게 샀던 그 기간 동안의 생각들을 토해내는 그런 대사이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이 장면에서 이미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쯤에 남자는 죽었어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정확히 들어라라고 하는 대사는 아니었고, 다만 영화 중간에 그 이상한 음료를 이제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캔을 따서 넘어가고 목 넘기는 순간에 표정이 싹 변하거든요. 저는 그 포인트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장면을 유심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신지한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아까 봤던 질문 중에서 그 황천이 마지막에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신 댓글을 네네. 봤는데, 일단 그 부분이 일단 제가 영화에서 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데 급하게 찍느라 그 부분을 좀 제대로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일단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은 그 마지막에 마상무 캐릭터가 자기 계좌번호를 이제 문자로 보낸 내용이고, 그 이유는 이제 자기 10%의 수수료를 이제 형찬이 준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아닌 척하면서도 그걸 받으려고 일단 하는 내용이었고, 그걸 넣은 이유가 일단 모든 캐릭터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앞으로 뭐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쨌든 잠시라도 다시 어쨌든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걸 잡고 싶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마상무도 이제 그 돈을 받으려는 모습을 넣으려고 그 메시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저도 그 문자 메시지 장면을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 10번 정도 돌려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뒷얘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객분들의 질문을 통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감독님들의 차기작 내용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이박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그냥 장편 해야 돼요. 이제 나이도 들고 이제 곧 있으면 청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장편을 해야 되고, 그냥 솔직히 대본 있고 뭐
지금 좀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또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요. 근데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100m 달리기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면 그냥 참신하고 진실되고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자기작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중력 영화제에 참여하게 된 소감도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참여하게 된 그게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있어요. 김보원 감독이라고 있는데 여고생의 기묘한 자율학습. 제가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고 그 영화를 사실 이제 해외 김보원 감독님 보고 있으면 안녕. 근데 그 영화 너무 좋아갖고요. 제가 자막을 봤는데 자막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자막을 제가 다시 해줬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해외 영화제를 이게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김보원 감독님이 이제 무중력 영화제에서 잘 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중력 영화제를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됐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민석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그 여러 개를 지금 동시에 준비 중이긴 한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애타게 찾던 그대를 드라마로 만들어 보려고 지금 대본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단편을 또 하나 얼마 전에 찍었어요. 그래서 요 단편 제가 무중력 영화제 올 때마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또 내년에도 찾아뵙고 싶습니다. 또 다음 영화제 때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다음 신지한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지금 당장 내일 촬영 예정인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로케이션에서 이제 미술 세팅을 하다가 온 상태고 뭐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소재로 이제 단편 영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중력 영화제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저도 영화제 통해서 제 영화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알고 생각해볼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돌아보다 섹션의 G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영화의 감독님과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후 다음 섹션의 영화도 즐겁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쉬는 시간 동안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되어 있는 십자말풀이 퀴즈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아직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관객 심사위원단이 계신다면 빠르게 심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네마디 김민혜 네, 김미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